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오늘도 책을 들었다. 이 시간 들려드릴 책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입니다.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의 얼굴이 크게 새겨진 영화 포스터가 먼저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2006년 개봉한 오만과 편견. 이 아름다운 영화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바로 이 두꺼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인 오스틴이 1797년에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완성했었는데요. 이후 수정을 거쳐 다시 1813년에 오만과 편견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만나 서로 감정을 갖게 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는데요. 그 속에서 각자의 성격과 계급, 부가 낳은 오만과 편견들을 해소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트포셔의 작은 마을에 베넷가의 5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첫째인 제인과 둘째 엘리자베스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데요. 온순하고 착한 제인은 근처에 이사온 청년 빅리를 사랑하게 되지만 처음엔 마음을 숨기지요. 자유롭고 활달한 둘째 엘리자베스는 빅리의 친구 다하시에게 오만하다는 편견을 갖게 되지만 결국 여러 경험과 깨달음의 시간을 거쳐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만과 편견. 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소설의 첫 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책의 앞부분을 읽어 드릴까 합니다. 을류문화사에서 펴낸 책으로 조선정님께서 번역한 작품이에요. 즐겁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꽤 재산을 가진 미혼남이 틀림없이 아내를 원하리라는 것은 널리 인정받는 진리다. 그가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 그의 취향과 견해에 대해 알려진 게 하나도 없음에도 이웃들이 워낙 이 진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는 이들의 딸 하나가 마땅히 차지할 재산으로 여겨진다. 여보, 어느 날 베넷 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네더필드에 새든 사람이 온다는데 들었어요? 베넷 씨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집이 나갔대요. 그녀가 말했다. 롱 부인이 왔다 갔는데 전부 다 얘기해 줬어요. 베넷 씨는 듣고만 있었다. 누가 이사 오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내가 참지 못하고 소리 질렀다. 말해주고 싶은 모양인데 내 들어주리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롱부인 말이 네더필드에 이사 올 신사는 잉글랜드 북부에서 온 젊은 재력가랍니다. 월요일에 사륜마차를 타고 집을 둘러보러 내려왔다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모리스 씨랑 계약했대요. 미카엘 마스전에 이사할 거고 다음 주말까지 하인 몇 명이 먼저 올 거고요. 이름이 뭐요? 빅리. 결혼은 했소, 안 했소? 당연히 안 했죠. 부자 청년이에요. 연수입이 4-5천 파운드랍니다. 딸들에게 멋진 일이에요. 어째서? 딸들과 무슨 상관이요? 어쩜 그렇게 무심한지. 아내가 대답했다. 딸과 결혼한다고요. 그럴 의도로 이사 오는 거요? 의도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요. 그 청년이 딸과 사랑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가 오자마자 당장 방문해줘요. 왜 그래야 한단 말이요? 당신이 애들을 데리고 가든가 아님 걔들만 보내는 게 낫겠는데. 당신 미모도 훌륭하니 빅리가 당신을 제일 좋아해버리면 안 되잖소. 듣기 좋은 말이네요. 내가 한때 미모를 뽐내기는 했지만 지금은 대단한 티를 안 낸답니다. 다 큰 딸을 5이나 둔 엄마가 자기 미모를 앞세우면 어떡해요. 아예 앞세울 미모가 없는 엄마라면 그렇겠소. 암튼 여보, 정말 빅리가 도착하면 찾아가서 인사해 주세요.
약속할 수 없어. 그러지 말고 딸들 생각 좀 해줘요. 얼마나 좋은 결혼이겠어요? 윌리엄 경과 루카스 여사 부부가 바로 그 이유로 방문할 작정이라는데 그 부부가 보통은 누가 와도 잘 방문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먼저 방문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못 가니까 제발 가달라고요. 정말 깐깐하게 따지고 있어. 빅리는 당신이 가도 반가워할 거요. 당신이 갈 때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서 딸들 가운데 누구를 골라 결혼하든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확실하게 해주겠어. 둘째 리지에 대해 좋은 말을 덧붙이긴 하겠지만 제발 그러지 말아요. 리지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인물은 제인의 반도 안 되고 성격은 리디아 반도 못 따라와요. 유독 그 아이만 늘 예뻐하네요. 걔들에게 내세울 만한 미모나 성격이 어디 있단 말이오? 베네시가 대답했다. 어리석고 무식하기는 나머지 애들과 마찬가지요. 리지는 훨씬 명민하지 않소. 어쩜 자기 딸들을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나를 못살게 구는 게 즐겁겠죠? 내 예민함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니까요. 잘못 봤어 부인. 당신의 신경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는데. 당신의 신경은 내 오랜 친구요. 당신이 신경을 챙기는 걸 내가 적어도 20년 동안 봐왔잖소. 내가 아픈 걸 당신은 몰라요. 얼른 회복해서 연수입 4,000파운드의 청년들이 이사 오는 걸 볼 때까지 살아야지. 그런 청년 20명이 온들 당신이 모른 척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확실히 말하는데 20명이 온다면 그때는 모두 방문하리다. 베네시는 번뜩이는 재기와 냉소적인 유머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과 변덕스러움이 뒤섞인 독특한 사람이고 부인은 23년을 같이 살고도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부인은 알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아는 게 없고 기질이 불안정했다. 불만이 있을 때면 예민해졌다고 생각해버렸다. 삶의 목적은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이고 삶의 위안은 이웃을 방문해 수다를 나누는 것이었다. 베네시는 빅리를 가장 일찍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아내에게는 안 간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애초에 그를 방문할 작정이었다. 방문하고 돌아온 날 저녁까지도 아내는 모르고 있었다. 그 사실은 이렇게 밝혀졌다. 둘째 딸이 모자를 다듬는 것을 보던 베네시가 갑자기 말했다. 빅리가 그 모자를 좋아하길 바란다, 리지. 빅리가 무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내가 화가 풀리지 않은 채 대꾸했다. 우리는 방문하지도 않을 건데. 어머니, 마을 무도회에서 만날 거고 롱부인께서 소개해준다 하셨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롱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 조카딸이 둘이나 있어.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라서 난 안 믿는다. 동감이요. 베네시가 말했다. 롱부인이 나서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니 다행이요. 부인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 하나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기침 좀 그만해라, 키티. 제발. 내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워지는지 좀 봐라. 아예 갈기갈기 찢어놓는구나. 키티가 신중하지 못하게 기침을 했군. 베네시가 말했다. 하필 이럴 때에. 나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키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다음 무도회가 언제냐리지. 보름 남았어요? 그것 봐라. 부인이 소리쳤다. 그 전날까지 롱부인은 돌아오지도 않아. 자기도 빅리와 안면이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겠다는 거냐고. 그러면 당신이 그 부인보다 유리해졌으니 빅리를 소개해주면 되겠어. 그를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놀리는데 재미 붙였어요? 당신의 신중함을 존중하오. 이 주일의 친부는
아무래도 무리지. 그동안 사람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나설 거요. 결국 롱부인과 조카딸들도 기회를 볼 테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정 마다한다면 롱부인도 도와줄 겸 내가 떠맡는 수밖에. 딸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부인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단호한 표현은 무슨 뜻이요? 그가 나섰다. 정식으로 소개하고 모든 예의를 갖추겠다는데 말도 안 된다는 거요? 내 의견은 다르오. 네 생각은 어떠냐, 메리? 너는 워낙 생각이 많고 훌륭한 책을 많이 읽고 어록도 만들어 놓았지. 메리는 뭔가 매우 영리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빅리 얘기로 돌아갈까? 그가 계속했다. 빅리 얘기는 지긋지긋해요. 아내가 발끈했다. 그거 참 유감이군.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소? 오늘 아침에만 알았더라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오. 아쉽소. 일단 내가 방문을 해버렸으니 이제 와서 친분을 피할 수도 없고. 가족의 놀라움은 그가 기대했던 대로였다. 부인의 놀라움은 누구보다 컸다. 기쁨의 환호가 지나자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얼마나 자상한지 여보, 결국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방문을 무시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 기뻐.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다녀와서는 종일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니 정말 너무해요. 키티, 이제 마음껏 기침하렴. 베네시가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흥분에 질려서 방을 나가고 말았다. 역시 너희 아버지야 얘들아. 방문이 닫히자 그녀가 말했다. 이번 일에 아버지가 자상하게 나서주신 걸 너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니?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가 되면 매일 사람을 새로 만나는 게 그리 즐겁지 않단다.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뭐든 해야지. 내 귀염둥이 리디야. 아직 어린 막내지만 다음 무도회에서는 빅리가 너랑 춤출 거다. 우와. 리디아가 당돌하게 말했다. 겁나지 않아. 막내라도 내가 제일 크잖아. 빅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베네시의 방문에 답례를 할지 추측하고 또 언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할지 결정하느라 남은 저녁이 흘러갔다. 베넷 부인은 5딸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신문했지만 빅리에 대한 만족스러운 묘사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그를 이리저리 공략했다. 노골적인 질문과 교묘한 가정과 근거 없는 추측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그는 잘 빠져나갔다. 결국 그들은 이웃 루카스 여사를 통해 간접적인 정보를 얻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보고는 아주 좋았다. 윌리엄 경도 빅리를 좋아했다. 꽤 젊고 굉장히 잘생기고 정말 싹싹한 데다가 다음 무도회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거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었다. 이보다 더 신나는 소식이 있을까? 춤추기를 즐긴다는 건 사랑에 빠질 확실한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빅리의 가슴에 사랑의 희망이 생생하다는 말이다. 딸이 네더필드에 정착하는 걸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다 잘 결혼한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며칠 후 빅리가 베넷 씨의 방문에 답례하러 와서 서재에 10분 정도 머물렀다. 익히 딸들의 미모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희망을 품고 왔다. 하지만 아버지만 만났다. 딸들은 운이 더 좋아서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면서 그가 푸른색 코트를 입고 검은색 말을 타고 오는 것을 확인했다. 곧 저녁 식사 초대장을 보냈다. 베넷 부인은 벌써부터 살림 솜씨를 보여줄 코스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만 약속을 연기하는 답장이 도착하고 말았다. 다음 날 런던에 가야 해서 영광스러운 초대를 수락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베넷 부인은 꽤 심란했다. 하트퍼드셔에 도착하자마자 런던에 무슨 일로 나간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만 하고 네더필드에 정착해야 하는데 안 그럴까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루카스 여사는 그가 무도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런던에 갔다는 말로 베넷 부인의 걱정을 조금 달랬다. 빅리가 12명의 숙녀와 7명의 신사를 데리고 무도회에 올 거라는 소문이 곧 돌았다. 딸들은 숙녀가 너무 많다고 슬퍼했다. 그러다가 무도회 전날 12명이 아니라 여동생 5명과 사촌 1명으로 모두 6명을 런던에서 데려온다는 소식에 안심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무도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겨우 5명이 전부였다. 빅리, 누나와 여동생, 누나의 남편, 그리고 젊은 신사가 다였다. 빅리는 잘생기고 신사다웠다. 보기 좋은 용모와 편안하고 꾸밈없는 매너를 지녔다. 누이들은 멋진 숙녀로 상류층의 티가 두드러졌다. 매형인 허스트 씨는 그냥 신사 차림이었다. 그의 친구 다하 씨는 훤칠하고 큰 키와 잘생긴 용모에 귀티가 흘러 단박에 관심을 끌었다. 그가 들어오고 나서 5분도 안 되어 그의 연수입이 10,000파운드라는 말이 퍼졌다. 다하 씨를 두고 남자들은 멋진 신사라고 했고 숙녀들은 빅리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하면서 처음엔 엄청난 존경심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의 매너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여 그 인기는 역풍을 맞고 말았다. 그는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까다로웠다. 더비셔에 있다는 그의 엄청난 장원도 그가 아주 사납고 불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친구에 비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바꾸지 못했다. 빅리는 마을 무도회에 참석한 중요한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다. 활달하고 스스럼 없는 데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춤추었고 무도회가 일찍 끝나서 서운하다며 직접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싹싹한 성격이 절로 드러났다. 그의 친구와 어찌나 대조되는지. 다하 씨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그리고 빅리 양과 한 번 춤추고 다른 아가씨를 소개받지 않은 채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가끔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성격이 다 나왔다. 그는 가장 오만하고 불쾌한 사람이었고 모두들 그가 다음부터 무도회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를 가장 싫어한 사람은 베넷 부인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못마땅하던 차에 딸을 무시하는 걸 보자 특별히 더 미워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신사의 수가 적어서 2번의 춤을 쉬면서 앉아 있어야 했다. 한순간 다하 씨가 가까이 서 있었는데 빅리가 춤추다가 잠깐 빠져나와 그에게 춤추라고 권유하는 대화를 들었다. 제발 다하 씨, 그가 말했다. 춤춰. 이렇게 재미없게 혼자 서 있다니 정말 딱해. 어서 나와. 됐어. 아는 숙녀와 짝이 되지 않는 한 내가 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그래. 이런 무도회는 정말 못 참겠어. 내 누이들은 다른 신사와 춤추고 있고 이 방에 다른 숙녀와 춤추는 건 고역이야. 난 괜찮기만 한데 까다롭긴. 빅리가 나무랐다. 정말로 오늘 저녁처럼 기분 좋은 아가씨를 많이 만난 적은 없었어. 몇 명은 눈에 띄게 아름다워. 미인이 한 사람 있는데 네가 차지했지. 다하 씨가 베넷 씨의 맞다를 보며 말했다.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처음이야. 바로 뒤에 앉아있는 여동생도 예쁘고 내 보기엔 아주 상냥한 것 같아. 아가씨에게 부탁해서 소개해달라고 할게. 누구? 그가 돌아보다 엘리자베스와 눈이 마주치자
눈길을 거두며 차갑게 말했다. 그럭저럭 괜찮아. 하지만 날 유혹할 정도로 미인은 아냐. 다른 신사들이 내버려둔 숙녀들에게까지 관심을 줄 기분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짝에게 돌아가 즐겁게 춤추는 게 어때? 빅리는 그의 말대로 했다. 다하시는 걸어가 버렸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향해 따뜻한 감정이라곤 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쾌활하게 그 이야기를 떠벌렸다. 그녀는 어리석은 건 무엇이든 비웃기 좋아하는 활달하고 장난기 넘치는 성격이었다. 가족 모두에게 저녁은 대체로 즐겁게 지나갔다. 베넷 부인은 네더필드 사람들이 맞다를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빅리가 그녀와 2번이나 춤추었고 그의 누이들도 그녀를 눈여겨봤다. 제이는 조용하긴 했지만 만족스럽기는 어머니와 마찬가지였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기쁨에 공감했다. 메리는 누군가 빅리 양에게 자신을 이 마을에서 가장 교양 있는 숙녀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었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운 좋게도 꼬박꼬박 짝을 찾아 춤추었는데 그들은 무도회에서 그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기분 좋게들 그들이 마을 유지로 자리 잡고 사는 롱본으로 돌아왔다. 베넷이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책과 함께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번에는 온갖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그 무도회에 대한 호기심이 꽤 있었다. 이사 온 신사에 대한 아내의 기대가 다 무너지기를 바랐다고나 할까. 하지만 곧 완전히 다른 얘기를 들었다. 여보, 그녀가 방에 들어서며 시작했다. 정말 즐거운 저녁이었고 엄청나게 훌륭한 무도회였답니다. 당신도 갔어야 했어요. 제인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다들 제인이 굉장히 예쁘다고 했어요. 빅리가 제인의 미모에 반해서 2번이나 춤췄어요. 생각해봐요, 여보. 정말 2번 춤췄다니까요. 그가 2번이나 춤춘 숙녀는 제인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루카스 양과 춤췄어요. 그 아이와 춤추는 걸 보려니 어찌나 속이 타든지. 하지만 걔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누가 루카스 양을 좋아하겠어요? 제인이 춤추면서 지나가는 걸 보고 반한 모양이에요. 누구냐고 묻더니 소개를 받은 다음 2번을 내리 춤췄다고요. 그 다음은 킹양, 그 다음은 마리아 루카스, 그리고 다시 제인과 춘 다음에 리지, 그리고 블랑제 춤은 그가 나에게 일말의 동정심이 있다면 그 절반도 춤추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참지 못하고 막았다. 제발 더 이상 누구와 춤췄는지 나열하지 말아요. 이런 첫 춤에서 발목이라도 삐끗할 것이지. 여보, 부인이 계속했다. 그가 마음에 들어요. 정말 잘생겼다고요. 누이들도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우아한 드레스는 본 적이 없어요. 허스트 부인의 가운에 그 레이스는 여기서 그녀는 다시 멈추어야 했다. 베네시가 옷차림 얘기를 아예 안 들으려 했다. 할 수 없이 다른 주제를 찾다가 언짢은 기분으로 다하시의 충격적인 무례함에 대해 약간 과장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리지가 그의 마음에 안 든다고 손해볼 건 없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아주 재수없고 끔찍하고 도무지 잘 보일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오만불손하고 잘난 체하는 꼴이라니.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면서 혼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라고 해요. 같이 춤추고 싶게 잘생긴 것도 아니면서. 여보, 당신이 거기 있어서 한 방 먹여야 했다고요. 딱 꼴 보기 싫어요. 빅리를 칭찬하는데 조심스러웠던 제이는 엘리자베스와 둘이 남겨지자 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백했다. 분별력 있고 성격 좋고 활달한 게 딱 젊은 남자가 어때야 하는지 보여주더라. 제인이 말했다. 그렇게 즐겁게 매너를 지키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 자연스러움과 완벽한 교양이라니. 게다가 잘생겼지.
엘리자베스가 받았다. 그것도 젊은 신사가 갖출 수만 있다면 갖추어야지. 그러니까 완벽하군. 두 번째로 춤출 때는 정말 영광이었어. 그렇게 관심받을 줄 몰랐어. 몰랐다고? 난 그럴 줄 알았지. 그게 우리 사이의 큰 차이야. 언니는 관심을 받을 때 놀라지만 난 절대 아니야. 빅리가 언니에게 관심을 갖는 게 뭐가 놀라워? 언니가 다른 여자들보다 5배는 더 예쁜데. 그걸 그 사람이 모를 리가 없지. 박력 있게 나왔다고 감동할 거 없어. 어쨌든 그 사람 확실히 괜찮던데. 좋아하라고 허락해 줄게. 더 멍청한 사람들도 많이 좋아했잖아. 리지. 뭘? 언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좋아해. 누구 흠잡는 걸 못 봤어. 언니 눈엔 세상이 착하고 좋게만 보이지 누구 욕하는 걸 못 들어봤으니까. 성급하게 비난하지 않으려고 해. 그래도 언제나 내 생각을 말하잖아. 알아. 그래서 놀랍다니까.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멍청함을 진짜로 안 보잖아. 착한 척 하는 건 흔해. 어딜 가나 널렸으니까. 하지만 꾸미거나 의도하지 않고 그냥 착한 것. 모든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걸 더 좋게 만들어주고 나쁜 점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언니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그 누이들도 좋다는 거야? 매너가 그보다 못하던데. 못하지.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야. 빅리 양은 오빠와 함께 살면서 살림을 보살펴 줄 거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녀는 멋진 이웃이 될 거야. 엘리자베스는 묵묵히 들었지만 수긍할 수 없었다. 무도회에서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다. 언니보다 눈썰미가 좋고 기질이 더 단호한 데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는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사실 그들은 세련된 숙녀들이었다. 기분 좋을 때는 상냥했고 마음만 먹으면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오만하고 잘난 체했다. 미인 축에 들고 런던의 인류 기숙학교에서 교육받았고 2만 파운드의 재산으로 분수보다 넘치게 쓰면서 상류층 사람들과 사귀는 버릇이 있었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들이 모든 면에서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점잖은 집안 출신이다. 이 사실이 자기 집안이 기껏 장사로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보다 더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빅리는 아버지로부터 거의 10만 파운드에 이르는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장원을 사고 싶어 했지만 생전에 이루지 못했다. 빅리도 아버지처럼 장원을 원했고 때로는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집에 수렵권도 얻고 나니 그의 여유로운 기질을 잘 아는 지인들은 그가 네더필드에서 여생을 보내며 장원을 마련하는 일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지 않을까 의심했다. 누이들은 그가 장원을 사서 정착하기를 바랐다. 지금 겨우 세를 들었는데도 빅리 양은 오빠의 식탁을 책임지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재력가가 아닌 멋쟁이 신사와 결혼한 허스트 부인은 남동생 집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빅리는 성년이 되고 2해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추천받은 네더필드 저택에 매료되었다. 30분 정도 집을 둘러보고 위치와 방을 모두 마음에 들어 하더니 집주인의 자랑에 솔깃해서 금방 계약해버렸다. 빅리와 다하시는 성격이 완전히 상반되는데도 오랜 우정을 이어왔다. 다하시는 빅리의 편안함과 솔직함, 유연함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런 성격이 자신과 완전히 대조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성격이 불만스러운 것 같진 않았다. 빅리는 다하시의 깊은 우정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의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해력은 다하시가 월등했다. 빅리도 부족하진 않았지만 다하시는 영리했다. 또한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내성적이고 깐깐하고 매너는 잘 교육받았지만 싹싹한 데가 없었다. 바로 이런 면에서는 그의 친구가 훨씬 유리했다. 빅리는 가는 곳에서마다 사람들의 호감을 끌었다면 다하시는 계속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들이 메리턴 무도회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드러난다. 빅리는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사람들과 예쁜 아가씨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모두들 아주 친절하게 관심을 보여주었고 형식적인 예의나 딱딱함이 없었다. 다들 금방 친해졌다. 그리고 베넷 양보다 더 아름다운 천사를 떠올릴 수 없었다. 반면에 다하시 눈에는 아름다움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들만 보였고 그 누구에게도 조금의 흥미를 느낄 수 없었고 누구로부터 관심이나 즐거움을 받지도 않았다. 베넷 양은 예쁘긴 한데 너무 많이 웃었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도 이 점에 동의했지만 그래도 그녀를 칭찬하고 좋아했으며 착한 아가씨라고 평가하면서 더 친해지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베넷 양이 착한 아가씨로 통하자 빅리는 누이들에게 그녀를 원하는 대로 좋아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다. 롱본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베넷 집안이 각별히 가깝게 지내는 가족이 있다. 윌리엄 루카스 경은 예전에 메리턴에서 장사를 해 꽤 돈을 벌었고 거기서 시장을 맡았던 동안 왕에게 소청을 넣어 기사자귀를 받았다. 그 영광이 그에게는 너무 대단하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그는 자신의 일과 작은 시장 마을에 있던 자신의 집을 혐오했다. 일과 집을 버리고 메리턴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집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가서 루카스 저택이라고 이름 짓고는 자신의 지위를 즐기면서 일에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데에만 집중하며 지냈다. 자신의 지위에 우쭐하긴 했지만 거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다. 천성이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한 데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왕에게 자귀를 받은 이후로 궁정풍의 예의를 차렸다. 루카스 여사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영리하지 않아서 베넷 부인에게 소중한 이웃이었다. 그들에겐 몇 명의 자녀가 있었다. 마지는 분별력 있고 똑똑한 27살의 아가씨로 엘리자베스의 절친한 친구였다. 루카스 집안 딸들과 베넷 집안 딸들이 함께 무도회에 대해 수다를 나누는 것은 당연했다. 무도회 다음 날 아침 루카스 집안 딸들이 롱본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 저녁에 시작이 좋더구나 샬럿. 베넷 부인이 루카스 양에게 점잖게 자제하면서 말했다. 빅리가 처음에 너를 골랐지? 그랬죠. 하지만 두 번째 고른 아가씨를 더 좋아하던걸요? 그래, 제인 말이다. 두 번이나 춤췄으니까. 확실히 제인을 좋아하는 것 같던데. 실은 그렇게 믿고 그런 말도 들었고 잘 모른다만 로빈슨 씨에 관한 얘기던가. 제가 들은 빅리 씨와 로빈슨 씨의 대화를 말씀하시나 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빈슨 씨가 메리턴 무도회가 어떤지, 예쁜 아가씨들이 많은지, 누가 가장 예쁜지 빅리 씨에게 물었더니 그가 마지막 질문에 당장 이렇게 대답했다죠. 무조건 베넷 양이 제일 예쁘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것 봐라. 정말 확실한 대답인데 마치 그래도 아무 일도 없을지도 모른다만. 내가 들은 말이 네가 들은 것보다 더 쓸모있네 일라이자. 샬럿이 말했다. 다하시는 그 친구만큼 엿들을 가치가 없었지? 불쌍한 리지 단지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니. 그 사람 무례했던 얘기는 리지에게 꺼내지도 마라. 그렇게 재수없는 사람이 좋아한다면 그게 엄청난 불행이다. 어젯밤에 롱 부인이 그러던데 자기 옆에 반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했다더라. 정말이에요, 어머니? 오해 아니에요? 제인이 말했다.
롱부인과 대화하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그건 롱부인이 결국 네더필드를 좋아하느냐고 물어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말 걸었다고 엄청 화난 것 같더란다. 빅리 양이 그러던데요.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말이 없대요. 제인이 말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유쾌하고요. 난 하나도 안 믿는다. 그렇게 유쾌한 사람이라면 롱부인에게 말을 걸었어야지. 내 짐작은 이렇다. 오만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라고 다들 말하니까 말이다. 그가 롱부인이 마차가 없어서 전세 마차로 무도회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롱부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건 괜찮아요. 루카스 양이 말했다. 그래도 리지와 춤췄더라면 좋았을걸. 다음에 말이다, 리지.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너라면 그 사람과는 춤추지 않는다. 그와 절대로 춤추지 않는다고 약속할게요. 보통 오만을 싫어하는데 그의 오만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아. 루카스 양이 말했다. 집안, 재산,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훌륭한 신사라면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길 법하잖아.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는 오만할 권리가 있지. 맞는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가 내 자존심을 모욕하지 않았다면 그의 오만을 쉽게 용서했을 거야. 오만은 몹시 흔한 결함이야. 메리가 견고한 사고력을 뽐내며 끼어들었다. 내가 읽은 것을 종합해 볼 때 그건 정말 흔하고 인간 본성이 빠지기 쉽고 또 현실이든 상상이든 어떤 자질에 대해 우쭐하는 마음을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 중 거의 없어. 허영과 오만은 종종 동의어처럼 쓰이지만 달라. 허영을 부리지 않고도 오만할 수 있어. 오만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과 연관되고 허영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연관되니까. 내가 다하시처럼 부자라면 얼마나 오만한지 신경 쓰지도 않을 거예요. 누나들과 함께 온 어린 루카스가 말했다. 사냥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매일 포도주를 한 병씩 마셔야지.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베넷 부인이 말했다. 내 눈에 띄면 술병을 빼앗고 말 거다. 소녀는 그러지 말라고 항의했다. 그녀가 계속 그럴 거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들의 말싸움으로 방문이 끝났다. 롱본의 숙녀들이 곧 네더필드 숙녀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답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베넷 양의 상냥한 예의는 점점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의 마음에 들었다. 어머니는 못 봐줄 정도였고 어린 여동생들은 대꾸할 가치도 없었지만 맏딸과 둘째 딸에게는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인사했다. 제인은 굉장히 기뻐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심지어 제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거만하게 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제인에 대한 친절은 대단치는 않지만 빅리가 품은 애정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긴 했다. 그들이 만날 때면 빅리가 제인을 좋아한다는 게 누가 봐도 분명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보기에 제인은 처음부터 빅리를 향해 품었던 호감을 간직한 채 그와 사랑에 빠질 것 또한 분명했다. 하지만 이를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서 흐뭇했는데 제인이 강렬한 감정, 차분한 기질, 한결같은 명랑한 예의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이 무작정 넘겨짚으면서 의심할 수 없도록 조심하기 때문이었다.